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고 또 영남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정우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 남명조식의 삶과 21세기의 신남명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나타난 것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옛날 인물입니다. 조선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는 작용할 수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날 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이 생각이나 책들이 박물관에 이렇게 적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살아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끊임없이 소환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남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살고 나름대로 그 시대 인식도 갖고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실천했던 인물인데 이러한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칼과 방울이 있는데 남명이 늘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방울 같은 경우는 이 성성자라고 하는 이 방울인데 항상 자기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양 도구입니다. 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깰 성자입니다. 우리가 혼몽한 상태에서 깨어나다, 깨닫다 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름 붙여진 것인데 그래서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깨어 있는가, 내 마음에 깨어 있는 그런 자아가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방울을 이렇게 차 열쇠에 가지고 다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정신이 깨어 있는가, 내 마음이 깨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 있죠. 이 칼은 경이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을 밝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바깥으로 실천을 반듯하게 하는 칼처럼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칼도 늘 갖고 다녔습니다. 이 두 개 다가 수양도구입니다. 하나는 이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의 그 각성상태, 혼몽한 상태가 아니라 잠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제대로 보고 칼같이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수양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로 한 4꼭지 정도 되는데 이 남명이 영남 학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영남학 혹은 영남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주의학, 인을 숭상하고 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그 학문, 영남학 전체를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어떤 역량이 여기에 잠복해 있단 말이죠. 이 학문이 남명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왔으며 그것이 그의 삶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또한 이 공부의 어떤 성취 과정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기의 시대. 우리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또는 위기의 시대에 남명학이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 그리고 마무리 신남명학 건설, 새로운 남명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정이 둘이 있지요. 한 분은 남명조식 1501년에 태어나가지고 1572년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한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퇴계이황입니다.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나이가 같아요. 신유생으로 두 분 다 닭대입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같이 사셨는데 한 번도 이분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학문적인 토론도 하시기도 하고 시대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소의 어떤 갈등 관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쟁 관계도 있었고, 또한 보완 관계도 있었던 이 남명조식은 여러분들 사실 잘 몰라요. 퇴계는 1,000원짜리에 그게 있어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당대에는 남명과 퇴계와 남명이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영남학을 이야기할 때 영남살인파를 이야기하는데 전필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인파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16세기 퇴계 남명의 어떤 시대에 오면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학단을 이끌게 되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분을 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 두 학파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영남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퇴계와 남명이 또는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인조 반정 이후로 남명의 제자들이 북인 세력이 되면서 인조 반정 이후에 몰락합니다. 몰락하면서 영남 지방에서는 주로 퇴계 중심으로 퇴계학이 영남학을 대표하게 되고, 기호 지역에는 율곡학이 대표하게 되어서 하나는 노론, 또 한쪽에는 남인, 이렇게 해서 남노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또는 보합하면서 이렇게 조선의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사, 학술사를 이끌어가게 되고, 정치사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을 이야기할 때 이 남명과 퇴계와 남명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남명학은 특히 인조 반정과 관련해서 대북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왜소화되어 있는,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이러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이 실학자 성호 선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중세 이후 퇴계생어 소백지하, 그 위에 번역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이후에는 퇴계가 소백산 아래에서 태어나고, 남명생어 두류지동, 남명은 두류산 동쪽에서 태어났는데 개 영남지지, 그러니까 다 영남의 땅이다. 이 영남, 고개의 남쪽 이런 말인데요. 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조령입니다. 조령 또는 중령인데 그 조령의 남쪽이 영남이죠. 다 영남 땅이다. 그러니까 소백산이라든가 두류산 아래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 영남 땅이다 라고 하면서 상도는 상인하고 하도는 주의하니, 그러니까 상도는 퇴가 있는 안동 이쪽이에요. 인을 숭상하고, 하도는 의를 주장했으니, 이 하도는 남명이 활동했던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과 의가 나오죠. 인과 의는 육아의 핵심입니다. 맹자에도 보면은 양나라 해왕에게 맹자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양해왕이 묻죠. 이 선생님께서는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왕은 하필 왈 이이신 있고, 대왕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만을 이야기합니까? 역유인의 이인이다.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서 육아의 핵심 사상인 인과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호 역시 경상도 땅에서, 이 영남 땅에서 인과 의를 퇴계와 남명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해 내지요. 인과 의, 육아의 핵심인데 그것을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명과 퇴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불러내서 여기에서 유화기절, 유학의 감화와 기상과 절개가 여해활상고,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고, 그러니까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높아서 의시오, 이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선의 문명지 거기,
문명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퇴계와 남명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영남을 반을 갈라가지고 인과 의를 주장하면서 유학을 숭상하면서 기계와 절개를 높이던 이러한 시대를 들어서 성호 이익은 의시오 문명지 거기, 여기에서 우리 문명은 절정에 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은 그 반대가 뭡니까? 야만이죠. 그러니까 이 야만의 세계에서 퇴계와 남명이 난 뒤에 우리 문명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닭을 한 마리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닭 하면은 치킨 생각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닭은 새벽을 불러오는 그런 대표적인 짐승이죠. 왜 이 닭을 제가 갖고 왔냐 하면은 퇴계하고 남명이 닭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그야말로 몰아내고 밝음을, 이 문명을 불러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닭 울음이 일어나고 나서 이 새벽이 찾아오고 다시 이제 밝음이 오죠. 그런 측면에서 퇴계와 남명 그 이후에 지성사가 그야말로 굉장히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시 외전에 보면은 닭의 5가지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닭은 보면 머리에 벼슬이 있죠. 머리에는 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덕이고, 그를 문자. 그 다음에 발에는 뒤에 발각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싸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무덕이고, 그 다음에 적이 앞에 있으면은 이 적을 물리치기 때문에 용덕, 용감할 용자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닭이 보면은 이 모이가 있고 음식물이 있으면은 이 동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덕이고, 밤을 지키면서 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도 이 해가 밝게 떠오르게 하면은 새벽을 이제 알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은 문과 무, 용과 인, 신 이렇게 5가지 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닭의 5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문과 무, 용과 신, 인은 바로 문명을 이야기하는, 유관 문명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남명과 퇴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지도예요. 경상도 좌우 주군 총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백두대간이 쭉 내려와 가지고 태백산이 여기 있죠. 태백산에서 한쪽은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산맥이 형성되고, 다른 한쪽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서쪽으로 흐르면서 중령과 조령을 만들어내면서 속리산에서 여기에서는 방향을 밑으로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남류를 하다가 다시 지리산에서 우뚝 멈추어 섭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이 다른 말로 두류산인데 백두의 맥이 흘러서 이룩한 산 이런 뜻이죠. 여기에 내가 조금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바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끊어온 것인데, 내가 끊어온 게 아닙니다. 색깔만 칠했죠. 이 지도에 보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이 여기에서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의 동쪽을 흐르는 강 이런 뜻이에요. 상주가 옛날 이름이 낙양 또는 상낙이거든요. 그래서 낙양의 동쪽을 흐르는 강 해서 낙동강이고, 낙동강의 기점은 오늘날은 대체로 태백산 이쪽으로 생각해서 황지를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1300리가 되고 낙동강은 700리입니다. 700리라고 할 때는 상주 낙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남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좌우로 나누어서 이 초록색 선을 끄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낙동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남명은 주로 합천, 진주 뭐 이쪽에서 이 학파를 이룩해서 형성을 남명 학파를 형성하고, 퇴계는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이죠. 이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서울 조정에서 봤을 때 이 퇴계가 있었던 예안 쪽은 이 왼쪽에 있고요. 남명의 어떤 활동 영역이었던 이 삼가라든가 단성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좌도, 영남 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남 좌도라고 하면은 퇴계와 퇴계 학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남 우도 하면은 남명과 남명 학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낙동강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인을 숭상하고 아래쪽에서는 의를 강조하면서 영남의 전체를 이루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한 도와가는, 상보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보적 경쟁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도와주면서도 때로는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영남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안에서 보면은 물론 이 좌도 같은 경우는 이 진안 지역인데 신라로 발전하고, 이 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변안 지역인데 가야에 병합되고, 이 가야는 다시 신라에 병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퇴계나 이 좌도 같은 경우는 조정의 대체로 연결이 되면서 반항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고, 이 남명 쪽 이쪽에는 보면은 이 조정과 각을 세우면서 반항 사례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개 전체가 나름대로 경쟁하고 또한 도와가면서 협동하면서 이렇게 큰 영남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면은 나는 왜 남명학을 연구했는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잠깐 가보면은, 저희 그 고향이 요 성주인데, 성주는 요 낙동강 그 연안에 있습니다. 연안에 있어가지고, 저는 요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서 이 연안에 있는 성주라든가, 고령이라든가, 인동이라든가, 선산, 요쪽 같은 경우는 남명과 퇴계를 그러니까 좌우로 넘나들고, 기호학도 낙동강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상하로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회통 공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간이고, 이 영남학을 서로 이 갈등 관계를 없애면서 다시 이제 큰 영남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노력을 많이 했던데, 대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한강정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저희 선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한강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직계 자손이 공부를 할아버지 것을 하다 보면은 이 손이 이제 안으로 이제 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 모든 어떤 그 태양이 있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한강 선생 역시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의식해서 비판적인 자료를 찾아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문중에서 내가 파문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정년을 하고 나서 뒤쪽으로 한강학 연구하는 것은 자료는 물론 뭐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른 데 공급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연구는 그 뒤로 미루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강의 스승인 퇴계와 남명이 있는데, 21세 때 퇴계의 스승이 되고, 퇴계를 스승으로 모시고, 24세 때 또 남명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보면은 대체로 혼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퇴계 집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퇴계학을 공부를 했는데,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0여 수가 넘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 읽고 나서 책을 이제 덮고 머리에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봄 동산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거기에 오솔길이 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오솔길을 걸으면서 매화 향기를 맡는 듯한 굉장히 따뜻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퇴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치열했던 이런 분인데,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논문 쓰고 할 때, 그때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화 향기라든가 이러한 어떤 것이 사회에
무슨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공부들이, 그러니까 퇴계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세계 인식이 이러한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공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어떤 그 유의미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바로 이제 남명으로 이렇게 남명집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남명집은 퇴계집에 비해 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이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200여수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역시 이 문집을 덮고 이미지를 하나 또 올려보면은 설산, 아주 이 돌로 돼 있는 산에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나 일정한 거리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아까 제가 칼과 방울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칼의 이미지, 뭐 이러한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남명이 그 불을 뿜는 어떤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명을 공부했죠. 남명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고 이제 그 박사 논문도 이렇게 쓰게 되었던.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남명을 선택했던 것도 내가 그때 그 공부했던 이 사회 상황, 시대 상황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명의 이 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시인데, 이 시를 읽고 잠을 못 잤죠. 그야말로 감전에 의한 경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가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놔서 어렵습니다. 또 뜻 자체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어렵지만은 다가오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해명하기 위해 가지고 남명 전체로 펼쳐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시가 아직까지 내 연구실 앞에도 가보면은 이 시가 이렇게 일부러 그때 어떤 감동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붙여놨는데요. 어떤 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원, 이 사람이 자원을 하고 남명에게 인사를 왔는데, 그때 남명이, 여기도 칼이 나오죠. 칼 자루에 써서 조원에게 주다. 서금병 정조장원 원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 이궁추 태백하야 상박광활유라. 이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뜻하고 오행 가운데 화입니다. 이궁이라고 하는 것은 화덕을 이야기해요. 화덕. 우리가 칼을 이제 만들 때 화덕에 무쇠를 넣어 가지고 벌겋게 이렇게 달면은 이것을 빼 가지고 때리고, 다시 물에 담그고 식히고, 다시 이걸 불에 다시 이제 넣었다가 다시 때려 가지고 물에 식히고, 이거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해 가지고 명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과정입니다. 이궁추 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궁에서 태백이라고 하는 명검을 뽑아내니 상박광활유, 태백의 어떤 칼빛이 있겠죠. 칼빛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상 같은 칼빛이, 광한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죠. 남원에 가면은 광활로 있잖아요. 이 달을 이야기합니다. 달을 치고 달빛과 함께 흐르네, 이랬죠. 상박광활유. 이거 느껴지시죠? 이궁에서 명검을, 검인 태백을 뽑아내니 그 칼빛이 하늘로 올라가서 추상 같은 칼빛이 달을 치고 흐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우두회회지의 신유인불유라. 우라고 하는 것은 견우성입니다. 두는 북두성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별을, 하늘에 있는 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견우성과 북두성이 있는 하늘의 그 넓고 넓은 그 공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공간에 어때요? 신유인불유. 칼의 정신은 자유롭게 논일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칼날은 불유, 조금도 움직이지 않네.
저는 여기에서 인분류라고 하는 여기에서 남명의 엄청난 집중력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칼을 만약에 그러한 어떤 집중력을 가지지 않고 칼을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위로 한 뭐 몇십 미터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 칼빛이 추상 같은 칼빛이 아니라 이 칼빛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분류, 칼날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부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칼빛이 제대로 올라가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북두성과 견우성이 있는 그 광막한 공간의 칼빛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내가 부동의 자세, 부동심을 딱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새로운 어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유라고 해가지고 역동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인분류라고 하는 것은 부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역동과 하나는 부동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남명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부동심을 갖기가 어렵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누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게 막 흔들리고 우리가 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지만은 이런 그 흔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데 오히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로운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 이걸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칼을 들고 있고 나의 정신은 칼빛을 따라가지고 광막한 그 하늘 공간에서 매우 자유로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거대한 남명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맨 처음에 내가 이 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굉장하게 하여튼 다가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해두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명의 삶과 성학 과정, 남명의 삶은 어떻고 학문을 성취해가는 과정은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근병 정조장원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동과 역동의 어떤 기상,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남명은 원래 그 합천 삼가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몇 년? 1501년 신유년 닭띠. 그렇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문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세 내외 어릴 때, 그건 이제 그 학자들마다 또 약간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5세 내외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 이때는 자기가 어리고 또 아버지가 문과에 급제를 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스케줄이 굉장히 하여튼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청소년기에 여기에 청소년기를 다 보내게 되거든요. 청소년기에 어디에 살았는가 이것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인생이 많이 결정이 되죠. 남명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기에 주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 선진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술집들 또는 책들도 다양한 어떤 노장서 그 다음에 불경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퇴계가 이 예안에서 이렇게 고립적으로 공부해 가던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남명의 그 독서량은 굉장히 하여튼 넓습니다. 넓고 다양하고 몇 가지 책을 계속 외워가면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 깊이도 담보가 되어 있겠지만은 그 박학적인 넓이 그러니까 개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죠. 그게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청소년기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졌던 어떤 경험이 그러한 세계를, 자기의 정신 세계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9살 때 매우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예컨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자각 없이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 가고 시간에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뭔가? 이게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다듬어가고 의미를 부여해가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그 동지들을 모아서 세계를 끊임없이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회 발전이 있거든요. 이 남명은 9살 때 아주 아프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남명은 무엇을 이야기했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헛되이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저에게 반드시 뭔가 부여한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뜻한 바가 있을 것인데 제가 어찌 갑자기 죽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름대로 9세 소년 남명의 사명감 또는 문제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명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나는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물러나가지고 자기 학문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뭐 이러한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세일화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남명이 26세 되던 해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26세에 돌아가시긴 한데 25세 때 남명은 이러한 성리대전 가운데에 이 글을 읽게 되죠. 이것도 남명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리대전에 뭐가 나오느냐? 이윤의 뜻에 뜻을 두고 안자의 학문을 학문으로 해서 벼슬에 나아가면 큰 일을 해내고 초야에 숨어 살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 대장부는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연결되죠.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나라 탕임금 때 훌륭한 아주 명망 있는 매우 중요한 재상입니다. 그래서 출사를 해서 벼슬을 해서 임금을 성스럽게 만들었죠. 임금을 성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나라를 인으로 왕도 정치를 해낼 수 있게 했다. 그만큼 명재상이었습니다. 근데 안현 같은 사람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벼슬한 사람이 하거든요. 평생 공부하면서 요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불이 부차기는 의아의 여부운이로다. 의롭지 못한 부와 기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늘 끊임없이 벼슬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을 해서 자기를 성스럽게 했던 이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천노 불이과 노여움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아니하고 허물은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논어에 나오죠.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않고 자기 학문적 역량을 키워갔던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벼슬을 하면서 태평성세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윤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안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남명은 굉장히 이 사이에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고민이 25세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하다가 2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합천, 삼가.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3년상을 이렇게 치르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는 계셨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또 살아야 되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때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김해 사람이거든요. 남평조씨입니다. 아내는 굉장히 어떤 부유로웠습니다. 아내의 재산이 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그때는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는 상속제도가 자녀 균분 상속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아들 구분 없이 다 아버지는 고루고루 이렇게 나누어 줬던 거죠. 그러면서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아내의 재산이 있죠. 자기한테 내려오는 재산은 그 남명은 별로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또는 그 해산물 이런 것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산해정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집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이름은 남명이 짓는데, 이때 이 남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김해에서 짓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다가 있고 하니까 바닷가에서 외놈들이 자꾸 이렇게 출몰하는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러한 것이 자기의 어떤 현실관 이런 것을 결정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명이니까 남쪽 바다니까 어때요? 이 남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자 소유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붕이 큰 날개를 펼쳐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날아서 구만리 장천을 날아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그 지점, 그 자유의 어떤 경계, 그걸 가지고 천지, 하늘천 못지, 그걸 다시 이제 남명이라고 하거든요. 남명바다, 남쪽에 있는 바다. 그리고 남명의 어떤 거대한 어떤 기상, 이런 것들을 장자를 통해서 자기가 캐치해 내서 자기의 어떤 호로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그 호를 짓고, 그 다음에 집 이름도 산해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산해,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공부를 해서 세상에 이익이 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과거 공부도 해서 이렇게 과거도 거기에 과거 공부를 해서 과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거는 과거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방 이름이 뭐냐 하면은 계명이에요. 계명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책에 나오는 성현의 도를 이어서 내가 후세에 밝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안연의 길입니다. 안연의 길. 안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초야에 내가 묻혀 있으면은 지키는 것이 있어서 학문적 역량을 펼쳐가지고 후세에 밝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해정과 계명실, 산해정과 이 계명 사이에서 남명은 출사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퇴처, 물러나서 학문을 닦을 것인가, 이런 것들 여기에서 역시 고민하게 되죠. 그때 좌우명이 바로 용신, 용건, 한사, 존성, 악입, 연충, 여벽, 춘령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밑에 해석을 해놨죠. 은행을 신이 있게 하고, 건, 삼가하며 사악한 것을 막고, 요 정성을 잘 보존해라. 산처럼 우뚝이 서고 연못처럼 깊게 잠기게 되면은 여벽 춘영, 그 돋는 봄날처럼 빛나고 빛나리라. 봄꽃처럼 이렇게 빛나고 빛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계명실 앞에 이렇게 좌우명으로 딱 붙여 놓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산처럼 우뚝하고 연못처럼 침잠해 가지고 사색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서 남명의 그 친구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두 길, 그러니까 출사의 길과 퇴처의 길 가운데에 출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퇴처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부조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조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초야에 숨어서 자기 학문을 닦으면서 제자를 기르는, 그러니까 남명에게 을사사화,
1545년에 일어났던 을사사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45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러 거기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를 그 김해에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합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합천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정립기죠. 정립기는 바로 남명이 46세부터 환갑년까지 60세까지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때 주로 이제 그 합천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집을 짓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내룡사입니다. 내룡사. 이게 중요하죠. 이 내룡사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제 정립기, 남명이 자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시거의 용현, 연묵의 내성인데 시거는 시동처럼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동처럼 고요하게 있으면서도 용처럼 나타나고, 시동은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신유 대신에 그 시동을 이제 앉혀가지고 했던, 나중에 나무로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동처럼 가만히 이제 그 앉아 있으면서도 용처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묵, 모처럼 침잠해 있고 묵묵하게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레처럼 소리친다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시동처럼 거하다, 그 다음에 모처럼 묵묵히 침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동을 이야기합니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치는, 여기서 내룡이 왔거든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역동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바로 남명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벼슬하고 벼슬하지 않는 것하고 이제 연결시켜 보면은 여기에 시동처럼 조용히 거한다, 산다. 그 다음에 연모처럼 묵묵히 침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야에,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레처럼 소리치고 용처럼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선비들 보면은 이 시동처럼 이렇게 초야에 살게 하면은 집안일 조금 하고 이렇게 말게 되는데, 남명은 그렇지 않죠. 생각이 바로 국가적인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소문을 쓰죠. 그때 을묘년에 사직 상소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하여튼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문정왕후가 그 자전으로 있었는데, 그때 윤원형이 문정왕후를 믿고 정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 상소문을 올리죠. 자전은 세계나시나, 자전께서는 이 생각이 굉장히 깊지만은 불과 심궁지 일과부,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사람의 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전하께서는 유충하사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대를 잇는 외로운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절에 천재는 백천가지로, 수만 가지로 나타나고 사람의 마음은 억만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무엇으로 감당하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명종은 남명의 이야기가 자전까지, 자기 어머니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불경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백성들은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망할 조짐을 지금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불길하다 라고 하면서 취재하라고 합니다. 취재는 바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간해서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명을 만약에 취재하게 되면은, 죄로 다스리게 되면은 그 언로가 막힙니다. 또 남명은 이 벼슬아치처럼 그렇게 일개의 처사를 벼슬아치처럼 그렇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명종은 한 발짝 물러나서 죄가 있는 줄을 알지만은
이 죄로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비답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남명이 전국적인 어떤 지명들을 얻으면서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 남명의 정립기는 바로 이 지금 보면은 자전은 세견하시나 불과 심궁지 일과보요 전하는 유충하사 지시 선왕지 일고사라라고 하는 건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바로 용처럼 나타나서 우레처럼 소리친 거죠. 용처럼 나타나고 시골 선비 한 명이 용처럼 나타나서 우레처럼 소리친 그 기상입니다. 여기서죠. 이게 바로 신명사도를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남명의 그 내룡사가 여기입니다. 지금 내룡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남명이 그러한 상소문을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온축기인데 61세 때 이제 환갑년이 돼가지고 지리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덕산이 바로 산청에 있기 때문에 산청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기 제자에게 대해서 관심이 주로 있고 그때 지었던 집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산천제입니다.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산천 대축, 크게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축적하는 거예요. 이 대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강근, 독실, 휘강, 일신기덕이라고 해서 강근하고 독실하게 수양해서 빛이 발하도록 날마다 자신의 덕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노인이 되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데 거기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고 닦아가던 이러한 것들이 보였죠. 그러니까 이 빛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전했죠. 자기의 온축한, 그러니까 저축한 이 빛을 제자들에게 심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남명이 만년에 살았던 강학을 했던 산천제입니다. 산천제에 가면 이런 벽화들이 있어요. 남명이 여기에 내려온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요 천왕봉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왕봉에 올라가 보면은 이러한 표석이 있죠. 이 천왕봉이라고 써 두었죠. 여기 보면 주련이 이렇게 있는데요. 춘산저 처무 방촌이리오마는 지혜 천왕 건재거라. 여기 보면은 춘산 어디에 봄산 어디에 간들 방초가 없겠는가마는 단지 천왕봉이 상제와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해서라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명은 벽에 경과 의 두 글자를 새겨두고 이 자기의 경의학을 이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죠. 죽으면서도 창문을 열어라 날씨가 이렇게 청명하구나. 벽에 써둔 저 경과의는 내가 다 실천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산천제 그 뒷산에 묻히게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성운이 그 묘 비문을 쓰게 돼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은 학문이 독실하고 행실에 힘썼으며 도를 닦고 덕에 나아가서 깊은 조예와 넓은 견문은 비견할 이가 드물었으니 전년에 짝이 되고 후세 학자의 종사가 될 만하나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그 논평에 상이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남명을 평하기를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찌 반드시 금일은 오늘날이죠. 자기가 그 성운이 살았던 그 당대 금일의 사람에게만 알아주기를 구하겠는가. 백세를 기다려서 아는 이만이 알아줄 뿐이다. 백세를 기다려서 그 뒤에 한참 뒤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남명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1980년대 그 이후로 남명학이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고 있는데요. 아마 성운은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 후세에 남명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